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최후의 활동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아를 늦출 수 있다. 70세가 노아의 갈림길입니다. 지은이는 와다 히데기, 옮긴이는 정승욱 이주관, 펴낸 곳은 지상사입니다. 70세가 노아의 갈림길. 이 책은 30년간 의료 현장에서 일해온 정신과 전문의가 자신의 경험과 관찰 결과를 녹여낸 책입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들을 보살펴온 저자는 70대라는 나이에 주목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만큼 수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겠지요. 수명이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균 수명과 달리 건강 수명은 75세에 그쳐 있습니다. 즉, 70대는 이후 20, 30년간의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여야 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자의 해안을 통해 그 답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고령자 의료에 종사하면서 마음이 젊고 여러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령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며 삶을 영위하는 방법, 저자의 관점으로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의 70대는 과거의 70대와 전혀 다르다. 필자는 지금까지 30년 이상 고령자 전문의로 의료 현장에 종사해왔다. 더불어 앞으로 70대를 보내는 방법이 노후 생활에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향후 간병을 받는 시기를 늦추고 건강한 생활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왜 70대의 생활이 만년의 모습을 좌우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한다. 현대 70대 사람들은 전쟁 전에 태어난 사람의 70대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졌다. 전쟁 이후 출생 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시기에 태어난 세대, 1947년에서 1949년생 사람들은 2020년에 모두 70대가 되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70대는 전전의 70대 사람들과 크게 다르다. 신체의 건강 정도와 젊음도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당시 60대 후반, 즉 65세에서 69세 연령대의 사람 가운데 대략 10%는 불편 없이 걸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00년 60대 후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보행할 수 없는 사람 비율은 2, 3% 정도에 불과하다. 대폭 줄었다. 필자도 고령자를 오랫동안 지켜보았지만 과거의 70대는 어느 정도 힘없는 상태였다. 이에 반해 지금의 70대는 아직 건강한 사람이 많다. 대략 10살 정도 젊어진 것 같은 인상이다. 이처럼 건강한 70대가 늘어난 이유는 6.25 동란 이후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전쟁 후에 식량난에 허덕였으나 미국에서 잉여 탈지 분유를 대량으로 수입했는데 이때부터 영양 상태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장기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자 수명은 길어지고 체격도 좋아졌다. 현재와 같은 젊고 건강한 고령자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 후 만연했던 결핵을 박멸한 이유를 보자.
당시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항생물질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등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향상되어 결핵 퇴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단백질 섭취가 면역력을 높여준다. 애초 스트랩토마이신은 결핵에 걸린 후의 치료제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결핵 환자를 대폭 줄였다는 근거는 없다. 결핵을 예방하는 BCG 접종이 시작된 시기도 1955년 무렵이다. 유아기 때 이 약물의 접종 효과로 결핵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핵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 정도부터였다. 이는 미국에서 온 지원물자 덕분에 영양 상태가 개선된 시기와 일치한다. 전쟁 전 섭취한 칼로리를 예로 들어본다. 나름대로 섭취하고 있었지만 단백질은 놀랄 만큼 섭취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면역력이 낮고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전쟁 후 영양 상태가 호전되면서 결핵 환자가 줄고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사람이 대폭 줄었다. 그로 인해 평균 수명이 단번에 늘어난 것이다.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 평균 수명을 연장하는 큰 요인이 된다. 동시에 체격도 향상되고 있다. 남자 평균 신장이 170cm를 넘은 것은 1970년 전후 시기였다. 옛날 어릴 때 영양실조로 인해 키가 작은 고령자도 가끔 보이곤 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처럼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체격도 훌륭해져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70대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다.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훗날 큰 차이가 난다. 향후 다가올 초장수 사회는 저출산과 함께 고령자 사회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60년 국민의 2.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노인만 있는 단열적 사회로 상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보다 더 다양성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고령자가 늘어나는 사회는 다른 연령대 사람들이 많은 사회와 비교해 보다 더 다양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보통 초등학생을 예로 들어본다. 일반적인 초등학교라면 5등생과 10등생의 IQ 차이가 있다고 해도 고작 80에서 120 정도의 사이의 수치를 보일 것이다. 50m 달리기를 해도 빠른 아이가 6, 7초, 느린 아이라고 해도 15초면 달릴 수 있다. 각각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고령자 사회를 상상해 본다면 좀 다르다. 80세에 치매가 진행되어 대화가 잘 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일이나 지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 아울러 노벨상을 받아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마저도 있을 것이다. 눕는 행위가 노화를 재촉한다. 눕기만 하는 생활을 하거나 일상에서 간호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매일 산책하거나 수영이나 골프 등 스포츠를 즐기는 80세 노인도 있을 수 있다. 즉, 고령자가 되면 신체 능력과 뇌 기능에서 개인차가 많아진다. 고령자 다수의 사회로 된다면 건강 격차가 생기는 것은 향후 펼쳐질 사회의 특징이 될 것이다. 젊은 사람이라면 10일 정도 질병으로 병실에 누워있다 해도 퇴원 후 즉시 평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10일 동안이나 몸져 누워버리면 운동 기능은 단번에 약해진다.
뇌의 기능도 계속 침대 안에만 있으면 급속히 쇠약해진다. 그만큼 고령자에게는 뇌 기능,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개개의 능력 차이가 커져가는 초장수 사회에서는 신체와 뇌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훗날 큰 차이로 나타난다. 계속 사용하려는 의식이나 마음가짐이 누구에게나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단번에 늙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지금의 70대는 예전보다 더 젊어졌다 해도 이 연령대만의 독특한 위험도 다수 안고 있다. 특히 의욕 저하나 의욕 상실이 두드러진다. 뇌 기능,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앞에서 설명했다. 예를 들어 40대, 50대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생활했다고 해도 하반신이나 뇌 기능이 쇠약해지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빈둥빈둥 생활하는 70대의 경우엔 바로 운동 기능, 뇌 기능이 쇠약해지고 만다. 70대는 의욕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이는 많은 고령자 스스로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계속 사용한다는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이 떨어져 활동량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무슨 일에도 의욕이 없고 흥미를 가질 수 없게 되면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외출을 싫어하는 경향도 생기게 된다. 의욕 저하는 전두엽의 노화 때문. 이러한 의욕 저하는 뇌 전두엽의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전두엽의 유축은 사실 40대부터 이미 시작되며 70대가 되면 더욱 두드러진다. 게다가 남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도 진행되기 때문에 행동 의욕이 떨어진다. 사실은 의욕 저하야말로 노화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다. 질병이나 부상을 계기로 늙어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욕이 감퇴되고 단번에 늙어가게 된 주 요인이다. 아무리 몸을 움직이고 뇌 기능을 사용하려고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이 귀찮고 활발하지 않게 된다. 결국 가지고 있는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욕 저하가 현저해지는 연령대가 확실히 70대다. 즉 70대에서 80대로 향할 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어떨지는 70대 때 얼마나 의욕 저하를 막았느냐에 달려있다. 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전두엽의 기능과 남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두엽은 대뇌의 전방 부분을 말하며 의욕이나 사고, 창조 등에 관련되는 부분이다. 또한 남성 호르몬도 성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의욕 등에 관여하고 있다. 이 두 요소가 젊었을 때처럼 유지되어야만 일상의 활동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떠한 생활을 하면 전두엽과 남성 호르몬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는 다음 제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고기를 먹는 습관이 노화를 늦춘다. 80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0대 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활동 의욕을 유지하는 것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 두 가지다. 질병을 앓다 갑자기 늙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노화는 의욕이 떨어지면서 가속화된다.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외출도 하고 싶지 않다는 등 비활동의 경향은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강해진다. 이런 의욕에 저하를 막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활동량은 자꾸 떨어져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단번에 늙어간다. 그래서 70대가 되어도 이전 연령대처럼 의욕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의 접경이다. 또 운동 기능에서도 70대의 신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80대 이후의 기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70대에 스스로 의식하고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은가? 우선 의욕의 저하를 막는 의미에서 권하고 싶은 것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다. 고령이 되면 육류를 삼가고 야채 중심의 식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실제로 현역 시절에 비해 꽤 간편한 식사를 즐겨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정 때문인지 70세 이상의 5명 중 1명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한다. 동양인의 식생활도 서구화되고 있다지만 그래도 하루 80g 정도밖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 미국인은 300g 정도 섭취한다. 미국인만큼 먹을 순 없지만 아직 동양인에게는 고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고령자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나이가 들고 의욕 수준이 저하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물질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물질이다. 무심코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이다.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일상의 행복감은 희미해진다. 발랄한 감정이나 젊음, 활동 의욕이 저하된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한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나는 이치다. 그러나 세로토닌의 감소는 고령이 되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개선할 수 있다. 그중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육류 섭취이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고기이다.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생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반드시 기피해야 하는 게 아니다. 심장질환의 원인에서 선두인 미국이라면 콜레스테롤을 나쁜 물질로 간주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심근경색의 10배 정도에 이를 만큼 질병 구조에 차이가 있다. 동양의 경우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현저히 낮다. 동맥경화에 신경 쓰기보다는 콜레스테롤을 줄여 초래되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를 두려워해야 한다. 늙을수록 고기를 먹어줘야.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원료이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억제해서 이들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의욕과 관계가 있다. 성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력 등에 관여하고 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활동 의욕이 저하되어 기운 없는 노인이 된다. 이참에 말하자면
기억력도 떨어진다. 그러나 고기를 먹고 콜레스테롤을 잘 섭취하면 남성 호르몬 저하도 늦출 수 있다. 심지어 세로토닌을 뇌로 운반하는 역할도 콜레스테롤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육류 섭취는 세로토닌과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해 사람의 의욕을 높이고 활동량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고기를 싫어하거나 소화 기능적 문제로 먹지 못한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절제하고 육식을 멀리하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오늘부터 그만두자. 고령자의 식생활을 보고 있노라면 스스로 자청해서 기죽은 노인이 되려는 것처럼 필자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80세 때 에베레스트산 등정의 3번째 성공한 프로스키어 미우라 유이치로는 80세가 넘어서도 500g짜리 스테이크를 먹어치운다.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고령이 되어도 선수로서의 능력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기를 자주 먹는 습관에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한다.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사람의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 속 물질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다량 생성되기 때문이다. 뭔가 고민이 있어 방 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으면 기분도 가라앉는다. 하지만 밖에 나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밝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다. 이 또한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 있는 사람은 세로토닌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치료법 중에 광유법이라는 것이 있다. 인공적인 강한 빛을 일정 시간 받는 요법이지만 증상 개선에는 효과가 있다. 그만큼 빛은 인간의 뇌와 기분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빛을 쬐는 것으로 세로토닌을 증강시키면 기분을 가볍게 하고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단 일광욕이 중요하다고 해도 굳이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 고령자는 자외선에 의한 기미가 남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의자에 앉아 선탠을 할 필요 등은 없다. 하루 한 번은 방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으면 그만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책이다. 일 없이 산책하는 것이 서투른 사람은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쨌든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 것만은 피하고 낮에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들이자. 이것만으로도 고령자가 의욕 감퇴를 막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햇볕을 받아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한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다. 흔히 고령자가 되면 잠이 얕아지거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는 멜라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얼마든지 잘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게 되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화에 따라 멜라토닌이 줄었다고 해도 낮에 햇볕을 쬐어 멜라토닌을 보충할 수 있다. 낮에 많은 세로토닌을 만들어두면 밤에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불안감도 없어지며 우울증 예방도 된다. 발랄한 70대, 80대를 살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은 매우 중요한 뇌 호르몬인 것이다. 새삼스럽게 일광욕 시간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낮 동안
집 밖에 나와 햇볕을 받는 습관만은 만들자. 그리고 70대가 되면 적어도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줄여서는 안 된다. 코로나가 걱정되더라도 사람과의 거리를 두면서 가급적 외출 습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70대의 운동 습관을 들이는 법. 느슨한 운동이 효과적. 70대의 경우는 부하를 너무 많이 걸면 신체가 반대로 약해져 버린다. 이 때문에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격렬한 운동은 신체를 산화시켜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 사실은 느슨한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0대의 사람이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인다고 하면 산책이 최적이라 할 수 있다.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책의 경우라면 손쉽게 자신의 페이스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방 밖으로 나와 햇볕을 쬐는 것이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는 데 효과적이다. 세로토닌은 활동 의욕을 증진시키고 정신적으로 사람을 젊게 만들어준다. 일상 속에서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는 이로운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외출을 했을 때 지하철역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무심코 계단을 피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찾거나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럴 때는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끔은 노화 방지라고 생각하고 계단을 이용해보자. 이럴 때도 올라가는 계단보다는 내려가는 계단에서 제대로 걸어야 한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곳이 아직 많다. 상행 에스컬레이터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그런 곳이다. 본래 고령자에게 있어서 오르막 계단은 시간이 걸려도 의외로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내려가는 쪽에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 무서워서 걸을 수 없게 된다. 나이를 먹어도 약해지는 근육과 약해지지 않는 근육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내려올 때의 근육 쪽이 먼저 약해진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자신의 발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계단에서는 내려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 밑을 보고 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다리가 젊다는 것이다. 넘어질 우려가 있다면 그만두는 편이 좋다. 하지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계단을 이용하여 다리 힘을 유지하자. 산책 이외에도 최근에는 물속에서 걷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자주 본다. 이것도 몸의 부하를 주지 않는 좋은 운동이다. 수중 걷기가 매우 유익한 운동. 수중에서의 운동은 전신 운동이다.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하가 걸리지 않아 고령자도 안심할 수 있다. 또한 골프나 테니스 등 젊었을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스포츠가 있다면 은퇴하지 않는 한 계속해야 한다.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라고 간단하게 은퇴해버리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70대가 되고 나서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하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이전부터 하고 있는 운동이라면 고령이 되고서도 즐길 수 있고 신체에 부하도 적게 걸릴 것이다. 다만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이라면 격렬한 운동보다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70대 고령자에는 효과적이다. 최근 운동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태극권 등도 딱이다. 필자도 권유를 받아 한 적이 있다. 간단하게 보여도 꽤 힘이 든다. 태극권은 분명 중국의 고령자에게 노화 방지,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장수하고 싶다면 다이어트를 하지 말아야
고령이 되어도 건강을 위해 미용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 때문에 단번에 늙을 위험이 있다. 질병 때문에 식사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적어도 70대가 되면 다이어트 등은 하면 안 된다. 현재 국가적으로 대사증후군을 검진하고 있다. 허리 둘레를 측정하여 조금이라도 과체중으로 판정되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좀 통통한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일찍이 미아기현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마른 체형의 사람이 약간 통통한 사람보다 6, 8년 빨리 죽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장수하는 사람은 조금 통통한 타입의 사람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겉으로 봤을 때 젊어 보이지만 실제 나이보다 10년, 20년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 통통한 사람이다.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은 마른 체형이다. 말랐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이나 윤기가 없고 주름이 눈에 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백질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매일 먹는 식사 습관을 물어보면 담백한 식사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식사 제한을 하고 체중을 감량했다는 고령자에게도 이 같은 식사 유형을 볼 수 있다. 고령이 되고 난 후에 단백질 부족은 노화를 앞당기게 된다. 또한 면역력 저하도 초래한다. 이 때문에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70대가 되면 영양 부족에 주의하고 과한 섭취에 대해 과민해질 필요는 없다. 위장이 좋지 못해 먹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가능한 건강 상태라면 너무 참을 필요도 없다. 체중 조절을 한다고 할 때 대사증후군 검진 등에 따라 정상으로 판정되는 체중이 아니라 그보다 약간 통통한 편에 목표를 맞춰라. 날씬한 체형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건강검진보다 심장과 뇌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70대가 되면 건강진단에 대한 생각도 바꾸는 것이 좋다. 샐러리맨이라면 매년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사람도 많고 퇴직하고 나서도 지자체 검진을 받는 고령자도 많다. 그만큼 검진에 대한 신앙은 강한 편이다. 하지만 실제 건강검진은 장수를 위해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애초 건강검진에서 나타나는 판정의 대부분은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95%의 사람을 정상으로 하고 거기에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해서 빗나간 5%를 비정상적으로 하는 통계적 판정이다. 즉, 사람 각각의 체질이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상 수치임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상 수치임에도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물론 이상 수치로 판정된 사람이 병에 걸린다는 분명한 증거도 없다. 건강검진에서는 5, 60개 정도의 항목을 검사하는데 이 중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은 혈압과 혈당치, 적혈구 수 등의 5개에서 6개 항목에 불과하다. 그것도 혈압과 혈당이 매우 높으면 건강 상태를 해칠 가능성이 확률론적으로 높다고 지적하는 것뿐이다. 그 외 검사 항목의 경우 상당한 이상 수치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수명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검진에서 이상 수치로 판정되면 의사의 지도를 받아 열심히 정상 수치로 되돌리기 위해 열심히 약을 복용한다. 이는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는커녕 노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혈당치와 혈압을 낮추면 몸은 나른하고 머리도 맑지 않고 활동량은 훨씬 떨어진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식사를 제한하거나 약을 복용하면 면역력이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남성 호르몬의 생성도 줄기 때문에 의욕 감퇴와 아울러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이처럼 건강검진 결과를 맹신한 나머지 수치 개선에 열심인 것은 건강해지기는커녕 그 사람을 자꾸자꾸 건강하지 않는 노인으로 만들기 쉽다. 의미 없는 검사 수치에 놀아날 정도라면 필자는 건강검진 따위는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콜레스테롤에 과민하지 말자. 애초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는 것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에 향후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거듭 말하지만 수치가 높으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뿐 높은 사람이 모두 이러한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수치가 높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즉 내버려 두어도 심근경색에 걸리지 않는 사람까지 모두 약을 먹고 식사를 제한하고 수치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정말 예방하고 싶다면 심장검진이나 뇌검진을 추천한다. 필자가 보기엔 건강검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대신 심장검진, 뇌검진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심장검진을 3년에 한 번이라도 받는다면 심장을 둘러싼 관상동맥의 어딘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좁아진 부분이 있다면 발견할 수 있다. 발견한다면 미리 풍선이나 스텐트 수술을 통해 혈관을 넓힐 수 있다. 사실 혈관 내 치료기술에서 우리가 세계 인류 기술을 갖고 있다. 해외 주요 인사가 몰래 치료를 받으러 올 정도의 수준에 올라 있다. 뇌 검사에서도 MRI를 찍으면 뇌 동맥류를 발견할 수 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카테터, 도관 의료기구 등을 사용하여 예방수술을 받을 수 있다. 혈관 내 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심장검진과 뇌검진은 앞으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건강검진에서 확률적으로 심근경색에 걸릴 위험이 높으니까 수치를 내리기 위해 약을 복용하자라고 권유하는 것보다 심장 내 혈관이 좁아지고 있으므로 스텐트를 삽입하는 편이 좋겠다고 말하는 편이 필자에게는 공감이 간다. 이를 납득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겠다. 하물며 혈관이 좁아지지 않았다면 식사를 제한하거나 약을 먹을 필요도 없다. 또한 검진 수치가 지금까지 계속 정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되는 일도 가끔 있다. 이런 경우도 심장검진을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검진을 받고 불필요한 절제를 하기보다는 70대가 되면 일단 심장검진, 뇌검진을 추천한다. 70대가 암과 공존하는 법. 70대가 되면 암에 고생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암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70대 연령 시절의 큰 과제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이다. 필자는 50대 이하라면 수술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60대도 회색존이지만 아직 괜찮을 수 있다. 다만 70대 이상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70대 무렵에 암 제거 수술을 하면 확실히 체력은 떨어지고 빨리 늙는다. 만약 소화기계암이라면 수술이 잘 되어도 영양장애가 수반된다. 따라서 이후 생활의 질은 떨어지고 현역 시절처럼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단번에 힘없는 노인이 된다. 몸 전체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도 수술을 단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비록 수술로 몸이 약해져도 수술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래 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힘이 없어져도 1년이라도 더 오래 살 것인가, 아니면 몇 년 빨리 죽는다 해도 건강한 상태를 살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삶의 방식의 문제이지 어느 쪽이 정답일 수는 없다. 여러분 각자가 결정한 것이 정답인 것 같다. 70대가 되면 실제로 암에 걸리지 않아도 한 번쯤 자신은 앞으로 만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만일의 경우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필자의 경우 반복해서 말하지만 70대가 되면 수술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제시했다. 70대에 암이 발견된다면 수술을 해도 하지 않아도 큰 차이는 없다. 오히려 하지 않는 편이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곤도 마코토 씨의 전언이다. 암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하나는 전이하는 암, 다른 하나는 전이하지 않는 암이라고 한다. 전이되지 않는 암이라면 내버려 두어도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기 때문에 수술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암이 커져서 장기를 눌러 통증의 원인이 되거나 생활에 큰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 제거한다고 제시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암세포는 있다. 필자도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지지한다. 필자는 고령자 전문 요쿠후카이 병원에 근무할 당시 매년 돌아가신 분 중 100명 정도의 부검 결과를 지켜보았는데 85세가 넘은 사람치고 몸속 어디에도 암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암세포라는 쓸모없는 세포를 만들어버린다. 고령이 되면 모두 신체 어딘가에 암을 기르면서도 태연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암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른 채 다른 이유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전이 되는 암이 아니라면, 특히 고령자라면 내버려 두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반대로 수술을 해서 신체를 약하게 하는 것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명도 단축시킨다고 생각한다. 다만 암이 발견된 단계에서는 전이 되지 않는 암인지 전이 되는 암인지는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전이 되는 암이라면 곤란하다. 따라서 일단 수술하고 보자는 생각도 당연히 들 것이다. 그러나 전이 되는 암이라도 수술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같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암은 일반적으로 1cm 정도의 크기가 될 때까지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암 크기에 대해 자각 증상도 없는 이른바 조기 발견이다. 다만 암이 1cm 정도가 된다는 것은 첫 암세포가 생긴 이후 10년 정도 경과한 것이다. 발견된 암을 절제해도 전이 되는 암이라면 그 10년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나를 제거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다른 암이 커져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하고 수술을 한다 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전이 되는 암이라면 결국 잘라도 자르지 않아도 사망에 이른다면 희망을 갖고 수술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70대, 80대의 암은 중장년 암보다 진행이 느리다. 이 때문에 방치해도 결과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수술을 하지 않는 편이
만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암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유효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통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 등을 많은 사람이 성실하게 받고 있다. 물론 중년의 사람들의 검진에서 암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필자도 생각한다. 암의 초기는 자각 증상이 없다. 그러나 70대가 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기 발견, 조기 치료에 거의 의미가 없다. 조기 발견한 경우에도 자각 증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대로 암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4, 5년 정도는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건강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만일 70대 건강검진에서 암 발견한 직후 수술로 단번에 몸이 약해진다면 다른 병에 걸리거나 병석에 누운 상태로 수명을 단축해버리는 등의 사례를 자주 본다. 확실히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령자에게 암의 존재를 모른 채 오히려 삶을 충실하게 하는 게 낫다. 건강검진이란 정말 못 말리는 실수가 될 수도 있다. 70대의 사람도 성실하게 자치단체 검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필자도 앞서 언급한 대로 건강검진 같은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것보다 3년에서 5년에 1회 정도의 뇌검사, 심장검사를 추천하고 싶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